감사합니다. 뭐 뒤통수에도 초상권 있는 사람 있잖아. 묻자고 얘기를 안 해? 봅시다. 오늘은 어디로 들어갔냐? 30페이지 피시면 이용하게 그리움이라는 식이에요. 작년도 수능 문제죠? 잘 보이세요? 나만 잘 보이면 돼. 네. 자, 이 기출 문제를 쭉 풀라고 했습니다. 깨끗하죠? 네. 오! 굿. 사랑해.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안에 다 푸셔야 되니까 주용수 선생님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그 일주일 안에 어디 애들이 어떻게 다 풀어보는데? 네, 다 푼 친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선생님이 과제로 내준 미션 일주일 안에 다 풀어라. 그랬더니 주용수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애들은 범위를 정해줘야 돼. 그게 범위잖아요. 그게 딴 게 범위야. 그게 범위지. 일주일 안에 다 푸실 수 있습니다. 풀어보니까 어때? 내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수능 만점인데, 그지?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렇게 풀면서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야, 사실. 만만하네, 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요 수능에서 현대시 나오는 부분을 일단 선생님 선택을 했고,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작품을 보잖아요? 그러면 빨리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이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시의 독해의 5가지 원소를 알려드렸어요. 이거 암기하자고 했죠. 지금 페이지를 넘기는 사람들은 암기를 안 했다는 뜻이야. 그래도 넘겨야지 어떡하겠어. 제한된 기억력을 떠올리려면. 맞지? 본인은 암기했기 때문에 넘기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이는 거 아니야. 적어놨기 때문이다. 선생님 눈을 바라봐. 첫 번째부터 시를 읽으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봐라? 오! 제목 사랑해. 두 번째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주제라고 했고, 네 번째가 표현법과 시상정례, 다섯 번째가 함축적 의미, 밑줄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외웠다고 칩시다. 지금 저게 다 촬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면 썰렁해져요. 맞죠? 다 외웠죠? 네. 자, 이것은 이제 전파를 타고 SNS를 타고 전국으로 방송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맞나? 저게 무서운 거죠, 그죠? 갑자기 조용해져 애들이 수연해지고. 아, 선생님이 채널을 하나 팠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만 주면 다 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네, 프리미엄 가입하니까 그냥 바로 만들어 주더라고. 혹시 나가셔가지고도 국강의 국어교실 치시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것들을 다 올릴게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EBS 교재 수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거든요. 수특과 수능 완성을 선생님이 올해 한번 도전해 보려고 계속 찍어가지고 한 수백 편 올라가는 콘텐츠가 죽겠지 아마? 네, 죽어라 그냥. 네.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시의 5원 소재로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이 뭐냐면 이용하게 그리움이죠. 제목이 그리움이죠. 그러면 주제가 벌써 제목에서 나왔죠. 주제를 잡고 갈게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그리워한다라는 건 그 그리움의 대상이 현재 내 옆에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부정적 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부정적 현실일 때는 또는 상황일 때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게 옆에 없으니까 그리움이라는 제목을 썼을 것이고, 그 그리움의 대상에 대한 뭐를 확인하면 되는 거냐면 태도예요. 반드시 이럴 때는 태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림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용학은 특히 고향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왜? 이 양반이 실향민의 아픔이라고 하는 일종의 코드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용학의 뭐 이렇게 다 전부 다 그리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림의 대상이 보통 고향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번에 나온
264의 초가라는 수능 문제 현대시도 그러니까 264라는 이름을 딱 지우면 이용하기 해도 괜찮을 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가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많이 쓴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제목의 뜻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두 번째, 상황을 구체화해 볼게요. 상황.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연습을 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작품을 쭉 눈여겨보시면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 또는 상황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단서가 있어요. 특정 시어가 나오거든요. 구절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우리 이런 거 많이 연습하잖아요. 시를 딱 보고 쭉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의 상황을 떠올려보는 단서. 민준. 어디야? 날 보면 나와? 시를 봐야 나오지. 30페이지에.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이용하게 상황이 보이진 않죠. 읽어보셨어요? 단서가 어딨어, 민준아? 거기 정답. 밑줄 딱 그시면 돼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단서가 잉크병이 얼어드는 밤이야. 잉크가 얼 정도면 어느 정도 추운 거냐? 한 영하 한 30도는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매우 추운 겨울날 이 작품을 적은 거예요. 손을 호호 불면서 얼어있는 잉크병을 녹여가면서 이 글을 썼겠지. 이 작품을 썼겠지.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가 상황을 구체해보자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시적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서는 여기 있었구나. 자, 밤이라는 시간을 얘기를 해줬고 잉크병이 얼어든다 한 겨울이 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날씨가 춥고 졸리고 배고프고 딱 우리네, 그죠? 날씨가 춥고 배고프 아닌가? 춥지는 않나? 근데 파카들은 왜 다들 이렇게 아이더 어떻게 할 거야? 요즘 아이들은 아이더야? 안 더워? 아 괜찮아? 괜찮으세요? 목도리까지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잉크병이 어는 밤인가? 많이 추우세요? 마음이 춥죠? 자, 잉크병이 얼어드는 이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깼네요. 누가? 화자가 잠이 깬 거죠. 자다가 깬 거예요. 추우니까 깬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어디? 고향이 되겠죠. 그렇죠? 요 단서만 봐도 이 사람이 현재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구나.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 밤에 이 사람이 떠올린 게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대상이 뭔가? 가보니까 출발을 해보죠.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요. 왜? 잘 보세요. 눈이 오는가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자, 그러면 문장이 비슷해요. A, B인데 이거를 우리가 시적 표현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주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변주. 변화를 주면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자, 변주라는 것은 변화 플러스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살짝 어구나 표현들을 바꾸는 거예요. 느낌은 똑같죠? 눈에서 한방눈으로 바뀌면서 눈이 오는가에서 한방눈이 내리는가로 이렇게 변주를 하는 거예요. 반복하되 변화를 주는 거. 그러면 여기가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시적 표현법을 쓴다는 것은 그 지점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시에서 주제란 무엇입니까? 정서와 태도거든요. 그래서 뭐를 강조하냐고 물어보면 보통 선지의 후반부, 후절에서 그런 말을 하지.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강조한다. 뭐뭐를 심화한다. 뭐뭐를 확장한다라는 말로 쓰이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게 표현법 시상 전개가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고 뒤에 나오는 건 주제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주제란 정서와 태도를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표현법이 나왔어? 그럼 그 지점은 반드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진짜로 드러내고 싶은 감정이나 태도를 부각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시를 읽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낯선 시를 보더라도 또는 익숙한 작가의 새로운 작품을 보더라도 읽어낼 능력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 표현법이 나왔어? 그럼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자 그러면 철길에 뭐가 내린다라는 거야? 그렇지, 연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앞에 나오는 한방눈이 계속 어디에 내리냐고 얘기를 하냐면 철길 위에 내리고 지붕, 이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의 지붕 위에 눈이 내리는 것을 이 사람이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방눈이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환기라고 하는 거죠. 또는 매개체라고 부릅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생각들을 떠올려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집을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어느 순간 집이 딱 떠오르죠? 작품이나 이런데 어머니 나오는 순간 눈물 꽉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야.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아우 간지러워요 그러는데 군대 가시면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군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병사들을 딱 이렇게 모아놓고 1000명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어머니와 비슷한 연상되는 단어가 나오면 저 끝에서부터 울기 시작해. 생각해봐. 20대 그 시커먼 애들이 그냥 아주 목을 놓아서 울립니다. 선생님은 그거를 7년 동안 봤어요. 그게 환기의 매개체라는 거야. 누군가 한 명이 딱 건드리는 순간. 그러면 잉크병이 얼어드는 이 추운 겨울날 자다 깨어서 나는 뭐를 봤냐면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모습을 본 거야. 근데 저 한방눈은 내가 있는 집의 지붕 위에만 내리는 내 머리 위에만 내리는 눈은 아닐지는데 왜냐면 쫙 내리니까 전국적으로 내릴 거 아니야. 그럼 저 눈은 어디에도 내릴까? 내가 살았던 고향에도 눈이 내리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이런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용화의 그리움이라는 작품은 분명히 수능 교재, 그러니까 EBS 교재에 없던 작품이에요. 없는데도 내가 읽어낼 수 있는 거야, 방금처럼. 요거 배우는 게 시 속이고. 간단하죠? 상황 구체화시키고 떠올려보고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눈 내리는 장면인데 저 눈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내 고향에도 내리고 있을 것이야. 그럼 이 사람은 벌써 마음은 지금 현재는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이 철길 따라서 이 기차 따라서 이미 백무선 철길 위에 지붕 따라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기 집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마음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좋아. 연계시죠?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고향에 두고 온 사람에 대한 거야. 그렇죠? 특별히 고향에 내가 두고 온 사람 있네. 너. 그리움의 대상의 핵심. 연인이 될 수도 있겠지. 사랑하는 이가 될 수도 있겠지. 두고 떠나왔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죠. 무슨 일 때문에 떠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고향을 떠나와서 현재 있는 이곳에 딱 하고 떠오르는 고향하면 떠오르는 곳은 너다. 시쪽 사랑하는 이가 되겠지.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한방눈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들 아니면 특별한 그런 소재들 눈 한방눈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눈이 아니잖아. 어제 오늘 새벽에 눈이 살짝 내렸어요. 그건 한방눈이라고 안 해. 어떤 눈을 한방눈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윈터 기간에 한 번은 여기 폭설이 내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출근을 못 하십니다. 아싸죠? 1, 2교시는 자습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폭설이 와가지고 들어오는 도로가 다 막혔어요. 여기가 산이다 보니까 올라오는 오르막이 미끄럽습니다. 선생님처럼 4륜구동 SUV는 올라올 수 있지만 2륜구동 제네시스는 못 올라와요. 저 마을에 초입에서 갇혔어요. 못 올라가서 어떡하지? 선생님이 가서 구출해줬죠. 모시고 와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게 한방눈이라는 거야. 특별한 눈이지? 그쵸? 그럼 그런 눈들이 내리는가라는 말을 내리는가 계속 반복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복한다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상황이나 동일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눈이 내리는 게 이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야. 어디에? 내가 지금 있는 곳도 내리겠지만 내가 살았던 고향, 지금은 내가 갈 수 없는 고향에도 눈이 내리고 있겠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제목이 뭐라고요? 이용하게
그래, 제목이 그리움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움을 이런 식으로 형성한 거야, 시적으로.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황 나오고요.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엉크병이, 그러니까 잉크병이 얼어드는 이 추운 밤에 되면서 자기를 따뜻하게 해줄 것은 고향밖에 없었던 거지. 또 고향에 두고 온 누구? 너.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첫 번째 연에 나오는 내용과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두 가지를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밑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거. 이게 시상정계예요. 시상정계에서 앞과 뒤를 동일한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시에서 이 사람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변했다고 한다면 윤동주의 시처럼 앞부분에서는 절망적인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에 희망으로 바뀐다든지 그럴 때는 구조가 싹 바뀌어요. 구조가 싹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상정계에서 수미상응을 잘 보면 작품에서 이거 수미상응이라는 건 원래 이걸 왜 배우느냐? 이거는 앞과 뒤가 똑같다라는 것은 통일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식이나 감정이나 정서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변화 없이 그렇죠? 통일성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육첩방, 윤동주 또 다른 고양이가 막 그럴 거야. 거기 보면 반복을 하더라도 뒤집어 놔요. 요거 내신 문제에서 봤을 거야. 반복을 하는데 시상정계를 하는데 싹 바꿔놓고 구조를 바꿔놓고 반복을 해. 변주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인식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시상정계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시에서 똑같이 반복을 하면 변화가 없는 건데 살짝 틀었다 뭔가 변화를 줬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꾼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볼 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시상정계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시적인 표현법이나 담겨져 있는 그릇들은 사실은 안의 내용들, 내용물들, 정서와 태도, 주제를 강조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것이 그대로 문제로 선지로 구성이 되면 5개가 딱 선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뽑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럼 선생님 저런 시적 표현법이나 아니면 시상정계에 대해서 좀 더 빠삭하게 꿰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제 교재의 앞부분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설명을 못한다 그랬어요. 윈터 때는. 그러면 따로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공지를 잘 보시라고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하나 끝내보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죠.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시영의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네, 고향을 마음에 떠올리는 거야. 앞에 나오는 이경학의 그리움에는요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고향을 떠올리는 거야. 어느 정도만 얘기를 했냐면 너를 두고 왔다 정도, 사랑하는 이를 두고 온 고향 정도만 얘기를 했지 나머지는 얘기는 안 했죠. 얘는요 제목부터 마음의 고향이에요. 고향하면 떠오르는 마음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읽었고 그 언덕 여기 숫자 2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연시를 쓴 거야. 연작시 1번, 2번, 3번, 4번. 그죠? 그러면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을 보면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가름쟁이 사례긴 우리가 그 건너 논실 이센반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처진. 자, 고향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방법. 시에서 구체화 적어볼까요? 시에서 구체화라는 거는 그렇죠? 뭐가 구체적인 표현이고 뭐가 구체화냐?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만 이시영의 이 마음의 고향 같은 경우에 고향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보편적인 혹은 자기만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작품이에요. 정지용의 향수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그걸 끄집어내. 이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시, 청, 초, 후, 미를 쓰죠. 또는 공감각 들어가고 때로는 감각의 전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정지용의 향수 같은 경우에
금빛 소의 울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게으른 금빛 소의 울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신은 감각을 통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킨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구체화예요. 이 작품은 그게 도드라지겠지. 처음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시각, 행자, 울타리가 쳐졌고 훗날 내가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어 라고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과거 회상이죠. 과거를 회상하는 건 시상전개예요. 그러면 벌써 우리는 가작품과 나작품을 통해서 이분이 출제하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 키포인트들 몇 가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고양인데 고양을 묘사하거나 고양을 떠올리는, 환기하는 가작품은 한 방울을 통하여 환기를 했지만 얘는 환기하는 매개체가 없이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얘는 고양 자체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게 중점인 거야.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이용학의 그리움에서는 고양이 어떤 모양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 됐죠? 차이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작품을 읽으라는 거지.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출제 자체가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가는 있는데 나는 없는 것, 가와 나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읽으면서 동시에 챙겨야죠.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을까를 검토해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오늘 데일리 테스트는 독서를 풀었죠? 그렇죠? 꽤 상당한 수준이시던데 선생님이 채점했어요. 빨간 펜으로. 목요일 날에는 문학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이 배운 것들을요 데일리 테스트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찍찍찍찍 하던데 그러지 마시고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다음. 이 과거해상이라는 시상 전개를 써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다음 부분을 보면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고향은 어떤 거냐? 수수할 꽝꽝 어무는 가을이었을까? 이랬어요. 수수라는 거 아시죠? 얘가 가을이 돼서 아주 잘 여문다라는 표현으로 음성 상징어를 쓰는데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알갱이가 꽝꽝 여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가을을 뜻하기 위해서 수수알이 아주 꽉 찼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말 쓴 거야. 꽝꽝하다. 여문다.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가을과 여름의 단상들을 떠올리는 거야. 고향 하면은 가을 하면은 뭐 수수. 여름 하면 뭐 부서진 햇빛 맑은 여름날. 아랫내가가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뻘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은 어디? 내 고향.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고향의 이미지를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는 거죠.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쭉 지나가게 하는 거를 나열, 열거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그렇죠? 상황이나 아니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연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유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반복되는 잔소리들도 똑같은 거죠. 어머님이 우리한테 하는 잔소리 열거와 나열이잖아요. 너 결국 하나의 얘기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정신 차리고 공부 똑바로 해.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고전시가 배울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가사 작품은 이 나열과 열거를 좋아해요. 쭉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왜 하죠? 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바로 스킵하셔도 된다는 뜻이야. 같은 내용, 유사한 상황, 아니면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로 여기까지.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기억이 막 떠오르네. 나 그 아래 내과에 소고피를 풀어놓고 한을 놓고 있었던가 가지를 쫓고 있었던가 이건 기억이 잘 안 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순식간에 막 나오니까 하는 말인 것 같아. 내가 그때 그랬나? 라는 뜻이 아니야. 의심이 아니야. 그런 일들이 워낙 많은 거지. 고향하면 떠오르는 소재들이 막 열거를 해. 그리고 나를 부르는 소리 갖고 이건 이제 문제를 냈는데 냇물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는 뜻이야. 그렇죠? 냇물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는 뜻으로 쓰면서 쏴르르 무엇이 물살을 해지는 소리 같기도 해서
나를 부르는 소리인 것 같고 물소리인 것 같고 그리고 돌아 고개를 들면 청청이 푸르던 하늘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소리가 물살이었다가 하늘로 가죠. 이렇게 가는 걸 연상이라고 불러요. 연결된 상인 거야. 그러니 열과 나열에 딱 맞는 거죠. 연상의 기법을 써요. 그거를 푸른 냇물하고 이미지가 유사한 연상이라는 건 이미지가 유사한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걸 연상 기법이라고 해요. 연세법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이어받을 때. 연상이라는 건 앞에 나오는 이미지와 유사한 걸로 끌어들여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냇가에 물 흐르는 소리 듣다 보니까 뭐랑 자동적으로 연결되냐면 냇물하고 색깔이 비슷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연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요런 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언덕 위 제목이 뭐였죠? 기억의 고향? 제목을 또 누가 이렇게 손질을 하는데 마음의 고향 2 또 그럼 그 언덕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제목에서 사자가 강조하고 싶은 공간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부제로 언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언덕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죠? 뛰어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럼 언덕 위에 올라가면 달려오르면 들꽃 싼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 때 목소리와 까르르 까르르 박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수님이 다 떠오르네, 그죠? 그러면 그들의 청량한 웃음소리 앞에는 주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주로 다뤘다면 여기는 뭐예요? 청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나름 순서를 정해서 시각, 청각, 좀 이따가 냄새 이러면 후각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감각적인 방법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이 사람의 시의 뜻이었구나. 주제는 너무 단순해요. 왜? 제목에서부터 벌써 마음의 고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주제가 명확할 때는 주제가 명확한 시들은요 표현법이나 시상전개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 주제가 뻔한데 그 주제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읽게 만들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주제가 단순할 때는 표현법과 시상전개의 문제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어요.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주제 찾는 문제가 잘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 그곳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언덕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덕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해상하고 있는 거지. 푸른 하늘 아래 가을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 내 말 틀려 안 틀려? 나왔어 안 나왔어? 무슨 이미지야? 후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시 쓰는 거 참 편하네요, 그죠? 쉽네. 누구나 다 시인이 될 수 있겠네. 시가, 청가, 후가, 남은 게 또 뭐 있어? 그러니까 촉가, 그다음 또 미가, 짭조름한 무슨 냄? 괜찮냐? 마음의 고향으로 간 거네. 갑자기 환기가 돼. 그 뜨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행할 테니까 필기하시고 잘 하시다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나는 왜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우리도 모르죠. 우리도 모르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몰라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고향을 그리워하는가를 사실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고향을 너무 간절히 그리워한다는 강조하는 표현을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렇지? 몰라서가 아니겠지. 손을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아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올해 그곳에 서 있곤 했다. 자, 그곳은 어딜까? 그렇지. 언덕. 언덕에서 떠올렸던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후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이미지들을 사용한 그런 작품이 되겠다. 어렵진 않죠? 이래서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선생님은 동그라미 쳐볼게요. 문제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변수라는 말 아까 얘기했죠, 그죠?
변주라는 말이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가 안 돼서 여기서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뭐가 내리는 거야 지금? 거기다 그거 쓰는 거예요. 함, 박, 눈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문제를 풀 때 이 1번 문제 오답률 높았어요. 거의 절반가량이 틀렸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표현법이나 시상전개가 어려워요. 개념이 부족해요란 말 하는데 선생님은 집중력이 부족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틀린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용하게 그리움에서 한방눈이 그리움을 촉매제로 하는 환기의 매개체지 거부하는 거였나? 한방눈이 내리는 보고 어우 저렇게 무섭게 내려 이렇게 얘기를 했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두 대상은 누군지 찾아보세요. 돌아간과 달리는. 뭐가 돌아가고 달리는 거죠? 돌아가는 건 뭐예요? 철길이 돌아가고요. 달리는 건 뭐예요? 네, 화물차가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 저 절벽으로 화물차가 떨어질 것 같아? 노노죠, 노노. 그러면 왜 긴장감이 왜 긴장감이 왜 안 될까? 자, 선생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백무선 철길 위에 달리고 있는 이 화물차는 어디로 가는 화물차일까? 어디로 가는 화물차일까? 됐습니까? 그렇게 상상이 되죠? 그러면 통상 애들이 이런 문제 풀고 나서 국어가 참 뭐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왜 그렇게 되죠? 이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시적 화자의 상황을 떠올려봐. 한방눈이 내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고향에 지금 가 못 가? 못 가. 그러나 저 화물차는 가 못 가? 고향 쪽으로 가고 있잖아. 북쪽으로. 저 화물차는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 내 고향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상황을 먼저 떠올려 보라는 거야. 그게 정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해설지에는 얼토당토하게 그냥 다 잘라놓고 이건 아니라서 아니야 라고 설명하니까 국어는 그래서 아니었던 거야. 계속. 어제 질문 내용들이 그랬어. 선생님 저는요 국어가 힘든 이유가 방금 말한 고지죠. 자, 잠든 애들도 좀 깨워봐라. 야, 국어가 왜 힘드냐면 바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힘든 거야. 이게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수학적인 공식으로 뭔가 딱딱딱 들어맞으면 나는 납득이 되겠는데 저게 당체 그렇게 가는 프로세스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 같다고 욕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이해시키는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문학에서 시에서 시를 읽는 독법에서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일이거든요. 그 논리에서 출발하는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독해력으로 인하여 내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잘 스캔할 수 있느냐,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싹 펼쳐지느냐가 관건이었다. 그게 떠올려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묘사의 초점이 이동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시선의 이동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시선의 이동. 이거 배운 것 중에 하나죠. 시선이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점. 묘사의 초점.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이 이동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철길에서 화물차의 지붕 위로 이렇게 시선이 바뀐 건 맞거든. 그럼 시선의 이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요거는 화자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 또는 곳이 변하는 거예요. 화자가 바라보는 것 또는 대상이 변화를 할 때예요. 이거를 변화시키는 것을 시선이 이동했다라는 거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바뀐 건 맞거든요. 철길은 땅에 있는 거고 지붕은 그 위에 있는 거니까. 근데 초점을 이동하여 정적인 이미지라고 그랬죠? 정적인 이미지라고 그랬는데 이 정적인 것의 반대는 뭐니? 라는 거예요. 네, 동적이죠. 그럼 지금 화물차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달리고 있다며요. 쭉 화물차 따라서 시선이 가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정적이야, 동적이야? 동적. 그렇지.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하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움직이는 거냐 안 움직이는 거냐를 내가 같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시적 상황을 뭐하라? 구체화하라. 시적 상황을 떠올리는 것을 그것이 바로 문제 푸는 비결이라는 거지. 그 장면만 떠올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 말이 안 되지를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됐다고 치고요. 그렇지. 요거 정답을 찾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 몇 가지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을 정리해봤으니까 빨리 쓰십시오.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에서 변주란 반복과 변화라는 거 하나. 이 문제를 냈고요. 오는가, 그 다음에 내리는가, 한방눈이 눈이 내리는가, 한방눈이 내리는가, 변주하고 있다는 거. 이 변주를 시켜서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김수영의 눈도 있을 거예요. 김수영의 작품이 눈도 있죠. 그런 작품들도 변주예요. 그러니까 변주라는 걸 꼭 알아두라는 뜻에서 공부를 했으면 1번 문제에서 건질 거 변주다. 변주는 반복을 하되 변화를 주는 것이다. 거기에는 주제가 들어간다. 두 번째, 한방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리움을 환기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라는 거. 이 매개체에 대한 문제. 특별히 시에서 어떤 소재가 도드라질 때 그 소재가 어떤 시적 기능,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꼭 살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 챙기시고 화자의 태도와 인식이 변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 변하는 곳이 주제이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작품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작품과는 달리 변하는 작품들은 거기가 주제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작품 되게 쉬운 작품이잖아요. 주제가 변한다든가 태도라든지 정서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거잖아. 그러면 바꿔 말하자면 변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변하는 지점이 주제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정서라는 뭐다? 표정입니다.